결국 이준석 대표 다시는 못 돌아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집권 여당이 지금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된 이 집권 여당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뭐 곽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척을 지지 않고 각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아침만 해도 이제 모 언론에서 이제 대통령을 저격한 여당 대변인을 이제 지칭해서 이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했고 그런 어떤 정황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대통령 저격 글이 나오지 않았느냐 논평이 나왔고 페이스북 글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저격하는 칼럼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단호하게 워딩을 전해드리면 일단 그 칼럼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 조선일보에 양상우 주필이 썼던 칼럼인데 그 칼럼의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 아마 저 윤석열 대통령이 도우 스태핑에서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전 정부에 여기보다 나은 사람 봤어요 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있고 나서 당시에 저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걸. 저거는 민주당을 향해 하는 말은 될 수 있지만 국민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노해서 내부 총질 이준석 대표를 정리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본다라는 대통령이 참지 못하는 게 잘못이다. 이런 내용이죠. 물론 그 칼럼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랬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진노를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고 좀 신중하게 구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지였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폭발을 해서 오늘 또 상당히 강하게 윤 대통령을 추적 겨냥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그 해당 발언, 그 도어 스태핑에서 나왔던 그 뭐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 있었냐는 발언을 겨냥해서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발언보다 더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을 때 강인선 대변인이 따라가면서 환한 웃음을 지은 부분이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을 정면 비판했거든요. 특히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는 건 대통령실을 넘어서 윤 대통령 본인을 공격한 이제 그런 공격 비판한 이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맹아, 최근에 국민의힘 뭔 일인가 싶죠? 막 비상 상황이라잖아. 막 그래서 비대위 꾸린다면서 저 난리인데. 아무튼 만관부 많은 관심만 부탁해요. 제가 멀리 미국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진짜 비상 상황은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특히 앞으로 문자 조심하시고요. 아유 동이 이 의원님 말씀 맞아요. 준수톤이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며 당내에서 반발 목소리도 나왔고 이런 게 갈등이 생기면 진짜 비상 상황이지. 이보라, 비상은 비상인 게 꼼수와 위장이 난무하더라야. 준수톤 어째 이 하얼빈 장첸이 도끼 꺼내줄까? 응? 자네 방금 뭐라고 했지? 여당이 이러면은 안 돼. 윤심이 아닌 민심을 챙길 때야. 이러다가는 다 죽어. 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앞서 제가 반장 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목이 바뀌었어요. 원래대로 들어서 국회 정보보고. 국회 출입기자의 생생한 현장 취재기를 말씀드리는 시간, 국회 정보보고 시간이고 두 분 모셨습니다. 곽지연 프레시안 기자, 송정호 서울경제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아시겠지만 그냥 국민의힘 비대위하고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할 건데 앞서 그거만 좀 먼저 짚어볼게요. 펠로시 의장. 네. 우리나라 이제 왔잖아요. 네. 일단 제가 송 기자께 묻고 싶은 거는 송 기자가 외교안보 좀 하시니까 그거 펠로시 의장의 관계 일단 본인이 중국에 대해서 워낙 강경하잖아요. 대만을 간 게 예, 맞습니다. 네. 천안문에도 갔었거든요. 네. 그 개인적인 소신 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 맞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고려까지 뒷받침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지만 펠로시 의장 그 본인의 소신이 워낙 강한 사람입니다. 펠로시 집무실에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테레사 수녀 사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천안문 광장에 가서 동료들하고 시위한 사진이랍니다. 그래요? 그만큼 반중 매파로서 이제 자신의 소신을 드러낸 건데 사실 이제 미국이 바이든 정부 전부터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강한 어떤 자기 그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했다라면 이걸 조금 넓힌 게 바이든 정부의 가치 외교 아니겠습니까? 가치 동맹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만을 거쳐서 한국 분단되어 있는 한국에 왔다는 것도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치포라든지 그 글로벌 공급망 관련해서 이제 미중 간 대립 쪽으로 가는 방향인 건 맞는데 다만 그걸 전제하고 보더라도 어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대만에 가자마자 그 펠로시 의장이 대만 의회를 방문해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천안문을 언급을 했어요. 30년 전 천안문으로 돌아가 보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 연설 내용은 저희 프레시안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번역 돼 있죠? 전문은 아니고 이제 해당 부분만 번역이 돼 있는데 번역이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하여튼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어떤 치포라든지 공급망 이제 이런 미중 간의 대립이 어떤 전체적인 그쪽 흐름인 건 맞지만 거기서도 펠로시 의장의 이번 방문이라든지 연설 내용이 조금 튀는 거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펠로시 의장이 이제 쫙 돌면서 야 대만 TSMC 있고 한국 삼성전자 있고 C4도 있고 민주주의 인권 다 우리 편이야. 중국 건드리지 마. 뭐 여기가 우크라이나인 줄 알아? 뭐 이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온 거잖아요. 일본 가기 전에. 네. 일본이야 가면은 펠로시 의장 그냥 쌍수 들고 환영할 거 뻔하고 지금 와서 김준표 국회의장 만나는 거야. 뭐 양쪽 의회 지도자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렇죠. 이 사실 어제 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 언론에서 이제 펠로시 의장을 윤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기자들이 열심히 확인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아니다. 대통령은 휴가 중에 만나지 않기로 했다라고 다시 정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어느 쪽에서는 그게 이제 미 측인지 우리 측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볼까라는 제시가 있었을 거라는 이제 추측이 됩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각국의 이제 국가 이제 원수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다. 그거 자체가 이제 외교적 결례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의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니냐. 한국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 네, 이런 거. 그렇게 이제 이거 좀 잘못된 거다. 오늘이라도 만나라. 뭐 이런 이제 사설들도 나오고 그러던데 외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됐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장 대 의장, 국회의장 대 하원 의장이 만나는 걸로 하고 때마침 외무부 장관은 ARF 아세안 회의 때문에 동남아에 가 있고 대통령은 휴가 중이니 이걸 빌미로 안 만나는 게 어떤 중국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 강약 조절을 하는 전략일 수 있다. 전략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좀 근거 없는 추측이긴 한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 휴가가 보통 대통령 휴가는 한 1, 2주일 전에 공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 휴가 가는 게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정도에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급박하게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뭔가 펠로시 의장이 올 때 맞춰서 간 것 같은.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휴가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가기 전에 정해졌다. 그러니 중국 눈치 보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아직 펠로시 의장 우리나라 몇 시에 떠나요? 6시에 떠난다고 그랬나요? 저녁 때 오늘 5시에 그 오산에 가거든요. 오산 가서 혹시 저는 거기에 대통령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네, 추측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 만약에 진짜 오산 저 공군 비행장을 대통령 방문하면 야 이거 탑뉴스네. 알겠습니다. 좀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펠로시 의장이 떠난 다음에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비대위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정해졌다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마지막 난관이 사실 서병수 전국의 의장이었는데 서 의장도 어제 그저께 권성동 원내대표랑 오찬을 하고 뭐 가능한 빨리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고 어제 직접 본인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회견을 해서 그 주요 워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데. 예, 그렇죠.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은 이제 5일 상임정국위를 열겠다. 그다음에 9일 정국위원회를 열겠다. 그래서 각각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유권 해석을 받겠다. 그리고 이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지금 대표 및 권한대행에게만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직무대행까지 이제 확대하는 당원 개정안 의견은 정국위에서 하겠다. 당원을 바꾸겠다. 예, 요 두 가지가 골자고요.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좀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거는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당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당 관계자들이나 기자들도 사실 많이 놓쳤던 부분인데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최고위원회는 바로 해산되고 네. 당대표의 권한과 권능을 비대위원장이 행사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기조국에서 보고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서병수 의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그 공언을 했습니다. 비대위장장에 오면 이준석 대표는 이제 못 따라온다. 그렇죠.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이 보기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제 그 서병수 의장은 그냥 의장일 뿐이고 뭐 정국이의 무슨 그 정국이 그 자체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 상임 정국이가 당원 당규상 보면 그 당원 당규를 그 유권 해석하는 그 권능이 상임 정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의장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제 그게 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 대표의 복귀로가 어제 서 의장의 브리핑으로 인해서 막힌 셈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어제부터 아주 상당하게 세게 뭐 거의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니, 이준석 지금 대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를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기사를 쓰면서도 알겠다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유권 해석까지 해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를 다시 못 돌아오게 하려는 거잖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은 이 복잡한 절차를 왜 합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 다시는 못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집권 여당이 지금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안 된 이 집권 여당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뭐 곽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척을 지지 않고 각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만 해도 이제 모 언론에서 이제 대통령을 저격한 여당 대변인을 이제 지칭해서 이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했고 그런 어떤 정황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대통령 저격 글이 나오지 않았느냐 논평이 나왔고 페이스북 글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저격하는 칼럼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단호하게 워딩을 전해드리면 일단 그 칼럼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 조선일보에 양상우 주필이 썼던 칼럼인데 그 칼럼의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 아마 저 윤석열 대통령의 도우 스태핑에서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의 질문에 전 정부에 여기보다 나은 사람 봤어요 하고 들어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있고 나서 당시에 저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이 사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그 나는 국대다인가 뭐 대변인 토론 배틀 거기 시즌 2 우승자잖아요. 대선 때 캠프에서도 있었고 박민영 대변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저거는 민주당을 향해 하는 말은 될 수 있지만 국민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노해서 내부 총질 이준석 대표를 정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본다라는 대통령이 참지 못하는 게 잘못이다. 이런 내용이죠. 물론 그 칼럼의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랬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진노를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되고 좀 신중하게 구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지였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폭발을 해서 오늘 또 상당히 강하게 윤 대통령을 추적 겨냥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그 해당 발언 그 두어 스태핑에서 나왔던 그 뭐 이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 있었냐는 발언을 겨냥해서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발언보다 더 문제는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을 때 강인선 대변인이 따라가면서 환한 웃음을 지은 부분이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지금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을 정면 비판했거든요. 특히 나와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는 건 대통령실을 넘어서 윤 대통령 본인을 공격한 이제 그런 공격 비판한 이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또 용피셜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런데 제가 곽 기자 말에 조금 더 부연을 하면 강 대변인을 저격한 것은 곧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저격한 거고 그리고 지금 양상훈 칼럼에서는 박민영 대변인을 이제 저격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강인선 대변인은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박민현 대변인은 할 일 이상을 용기와 책임 의식을 갖고 임했다라고 지금 썼거든요. 이 말은 나는 지금 책임 가지고 지금 용기 있게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 지금 이 전국에 비상도 아닌데 비상 상황을 만든 사람 누구냐라는 건 대통령을 정조준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저는. 어제 용피셜 그거 좀 용피셜에는 이건 용산 피셜이잖아. 우리가 오피셜, 뇌피셜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오피셜이라고 썼다가 중간에 그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발언으로 고쳤는데 저는 그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표현을 쓰면 기사에 안 씁니다. 근데 저는 그 오피셜이라고만 썼는데요. 그 하여튼 그 용피셜이라는 표현도 그 표현이 눈길을 많이 끌긴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지금 그 내부 총재라는 당 대표가 바뀌어서 우리 당도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왜 비상 상황이냐라고 했는데 앞에 내부 총재라는 당 대표가 바뀌니 우리 당이 잘한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보낸 문자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쓴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을 한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은 악화일로인데 이 두 분 보시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있어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법정 투쟁을 할 거다. 뭐 그런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등등 이제 법적 대응을 검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어제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뭐 여기저기 지금 뭐 자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뭐 저희 취재에 그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요. 글쎄 뭐 일단 그런 방안이 하나가 거론이 되고 있고 뭐 그 외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한마디로 그냥 지금부터 계속 이제 장 외를 돌면서 여론전 세력전을 자기 지지 세력을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회를 도모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탄압받은 지금 보수 정치권의 지도자. 아마 요 이미지를 그 자산을 가져가겠다는 아마 그런 행보가 조금 더 유력하게 보이고요. 그 법적 대응 부분은 뭐 지금 진행자께서 변호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존의 판례로 봤을 때 정당의 어떤 내부에서 있었던 결정, 특히 정당의 내부 다수의 의견이 모여서 어떤 한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원이 사촉 자체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가 억울하니까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효가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론 뭐 국민의힘 내 어떤 중진 의원들은 그게 충분히 가처분 이유가 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그럴지는 사실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간단하게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구조를 봐야 하는데 비대위가 출연하는 것은 정당 지지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안 좋고 그래서 비상 상황이 됐을 선거 때 지고 막 그렇죠. 선거에 졌을 때 그래서 당권파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세력이 밀려 나가고 얼굴 마담이 가두기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존의 당권파는 사실 아무 말 못하고 밀려납니다.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극악스럽게 지금 반발하고 대통령까지 저격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이준석 편이다. 왜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도 다시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지금 전국을 유랑하면서 당원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민주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으로 들어올 때 사실 그 뭐 문성근 대표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외곽에서 시민사회단체를 모집해서 당원 가입 운동을 벌입니다. 2010년 그때 그렇죠. 예, 혁신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지금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송가혁이라는 이제 그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런 당원 모집들로 쭉 간단 말이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수당에서는 처음으로 당원 모집을 독려하면서 외곽에서 지금 세를 모으고 있다. 당장 6개월 후에 모집 못하더라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 4년 내에 이준석 대표는 더 큰 자양분을 가지고 보수당의 얼굴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 기자는 이 송 기자에 대한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의해줘. 그런 내용이죠. 그 윤석열 정권에 의해 탄압받은 보수 정치권의 리더라는 거를 자기의 자산으로 가져가서 후회를 도모한다. 아마 이게 가장 현실성이 높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래도 원로들 중에서 제일 의지한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등장했습니다. 보니까 저 비대위 논의되던 저 배현진 최고가 사퇴하던 날 그날 장제원 의원하고 정진석 국회부의장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났다.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단독 보도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이준석 대표 만나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사회과학 공부하고 와라.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 뭐 이제 이준석 대표 달래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등판하는 건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 가장 이제 1차적으로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김종인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얘기인데 그건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한마디로 지금 축출이 된 이유가 한마디로 비윤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비윤석열이라서 그런 건데 그건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자리를 김종인 위원장이 이어서 한다는 거는 게다가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어제 서병수 의원의 입장 표명으로 확실해졌지만 이거는 전당대회 전까지 아주 과도기적인
일인 거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무슨 당 혁신의 권한 같은 거를 쥘 뭐 그렇죠. 공천권을 행사할 그런 가능성은 사실 없거든요. 그럼 김종인 위원장 본인도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장제원 의원이나 정진석 부의장이 만약에 뭐 그냥 식사만 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종국 관련 어떤 얘기가 오갔다면 이준석 대표를 좀 설득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본인한테 좋을 게 없다는 거를 그걸 장제원 의원이 말하면 이준석 대표가 고지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비교적 신뢰를 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니 어른으로서 좀 잘 타일러 달라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냥 제가 추측건데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 저희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 작심하고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에서 이탈한 3명이 있답니다. 이준석, 김종인, 안철수. 근데 이 중에 이제 안철수 이제 의원은 이제 포섭이 된 거고 이제 충성 맹세를 한 거죠, 이른바. 단일을 하면서 그렇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일종의 지금 간복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심한테 다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와중에 지금 장제원 의원을 만나서 약간의 태핑 이런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장제원 의원 그 공부 모임에 김종인 위원장이 강사로 나가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완전히 비유는 아니고 약간 좀 재밌다. 그러면은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요 제가 입장에서 안철수, 김종인, 이준석은 다 X였는데 그렇죠. 안철수는 O로 왔어. 네네. 이준석은 계속 X야. 네. 김종인 비례자 가운데 이제 세모. 우와 재밌는데 이거? 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이제 민주당 가볼게요. 이재명 의원이 기자간담회 했는데 이게 이해찬 모델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언론 인터뷰만 74곳 그러니까 74곳이 인터뷰 요청을 했답니다. 저희도 했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했고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많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정 언론하고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서 나머지 언론하고는 다 이제 적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머리를 굴린 게 그럼 이해찬 모델이다.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해찬 대표도 당 대표 후보로 나와서 단 한 곳의 언론하고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단 한 곳과도 인터뷰를 2년 동안 당대표 임기 2년 동안 한 곳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형식을 불려온 건데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단독 욕심도 있고 특정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상하죠. 그러다가 정말로 다른 곳하고는 특정 매체하고는 안 하는구나라고 굳어지면 오히려 더 기자들이 좋아하게 되는 그걸 노린 게 아니냐. 과도한 취재 경쟁 안 해도 되니까 섭외 경쟁 안 하고 그냥. 이해찬 대표가 기자들 원성을 산 거는 그 특정 언론사랑 인터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이른바 그 본인 입으로 나는 서서 말 안 한다고 기자 간담회나 어떤 공식 회견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이른바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지나가는데 기자들이 붙잡아서 대표님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보통 한마디 해주고 가는데 이걸 절대 안 했습니다. 난 서서 말 안 한다. 뭐 충청도 양반이라 그러신 건지. 근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어제 이번 주 넘어와서는 사실 기자들이 뭐 본회의장이나 뭐 상임위원장 앞에서 붙잡고 물어봐도 그 우리 기자를 보내가지고 취재한 걸 보면 다 답 없음 답으로 돼 있어요. 점점점. 네, 다 점점점으로 와 있어요. 그 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그랬지만 전 대표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그 왕년에 기자가 기사 잘못 썼다고 뺨싸대기 때리는 것도 유명한 그 일화거든요. 그랬던 적 있어요? 예, 그리고 사과도 하고 아주 옛날에 평민당 시절에.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어떤 자세인 것 같아요. 길에서 이야기하면 앞뒤 다 자르고 또 특정한 그 말만 따서 제목 쓰고 그렇게 이제 왜곡하는 거 아니냐.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라서 특정 언론하고 하면 과거에 대선 경선 시절에도 뭐 백제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악용됐던 사례를 생각해서 오픈해서 모든 기자가 보는 데서 봐라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특정 매체가 이걸 잘라서 왜곡시키느냐 이걸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 원래 공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순위나 뭐 득표율 정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대충 짐작 가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 두 분만 알고 있는 이제 표차를 이제 슬쩍 말을 한 건데 사실은 저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1등과 1위와 2위의 격차는 좀 제법 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말을 한 것은 결국은 좀 전대의 흥행을 위한 그런 걸 노려서 지금 어디명은 깨졌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강훈식이 올라가는 거 맞췄어 곽 기자가. 제 주변에서 한 명 봤어 맞춘. 제가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송 기자가 맞췄어. 곽 기자는 2명을 다 맞췄고. 뭐 맞구만. 어떻게 맞췄어요?
서른 의원이 변수였다라고 그럼요. 이야기를 됩니다. 강병원 서른 의원이 이제 친문표를 나눠 가지면서 강훈식 의원이 컷오프를 통과한 것으로. 네. 그렇구나.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떨어진 거다. 그 표가 갈리면서. 자, 강훈식 의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실 건데 앞으로 행보는 어떨 것 같아요? 뭐 단일화. 지금 단일화는 좀 사실 만약에 할지 안 할지 현재로서는 블랙박스지만 만약에 한다고 해도 당장은 안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강훈식 의원은 지역 기반이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지역까지는 한번 경선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 저는 2주 후 내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